반갑습니다. 에듀윌 2025년도 사회주사 분석사 2급 필기 김앤박의 박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제3과목 통계 분석과 활용 교재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교재 내용을 공부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페이지 388페이지부터 396페이지 안에 있는 지식들을 하나씩 잡고요. 문제들을 내용과 함께 풀이도 하고 핵심인 것도 설명을 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핵심이 정리가 되면 바로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를 교재 입장에서 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올라갈게요. 챕터의 기초 통계량 388페이지부터 396페이지 사이에 있는 내용 정리입니다. 388페이지에는 학습 방법을 정리해 놨어요. 문제와 내용을 선별하면서 그리고 사회조사 분석사 모든 문제들을 다 정리하면서 이 정도를 이 분야에서 원하는구나 라고 출제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본 결과 학습 방법이 정리가 된 겁니다. 자료의 대표값의 종류와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 각각을 구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대표값의 종류와 의미, 대표값, 자료의 흩어짐을 나타내는 3포드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 각각을 구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흩어짐을 나타내는 3포도, 상대적인 3포의 측정인 변동계수, 변이계수가 필요한 상황을 구분하고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변동계수, 변이계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을 총합하여 분포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주어진 분포에 대해서 대표값, 3포도, 비대칭도, 외도라고 합니다. 핵심 내용이 대표값, 3포도, 변동계수, 비대칭도를 구분하고 직접 계산하는 문제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중심위치의 척도란 대표값입니다. 자료들의 대표, 중심, 어디야?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때 평균이라고 하는 요 명칭이 세 가지 정도로 구별이 되면 산술, 기하, 조합평균. 시험에는 산술평균이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직접 주죠.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산술평균 구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기 이용하시고요. 산술평균을 쓸 때 보고 계시는 것처럼 갑자기 1000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너무 다른 값이 나왔죠? 그러면 1000 때문에 전체 평균값이 상당히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이상값, 이상치가 보이면 산술평균 쓰지 말고 중앙값을 쓰셔야 됩니다. 중앙값 또한 대표값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산술평균이 뭐고 평균은 뭐예요? 아, 산술평균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다 더해서 n개, 개수로 나누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는 보통 평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특수한 케이스에선 기하평균과 조합평균을 또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평균 구하세요. 그러면 산술평균 구하세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다 더한 다음에 전체 개수로 나눈다. 지금 단어 하나 보입니다. 뮤라는 단어가 보이고 x바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평균을 두 가지 다 부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막 불러도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뮤라는 단어와 x바는 상황이 좀 달라요. 앞으로 추정이나 검정 쪽으로 들어가면 항상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잖아요. 그러면 표본은 현실적인 값들이니까 n개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n개로부터 평균을 구하죠. 이 평균값을 x바라고 부른다. 그리고 모집단에 원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뮤라고 부른다. 따라서 뮤 그러면 모집단의 모평균, x바 그러면 표본의 표본평균,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고, 이후에 평균이라는 단어를 모두 다 합쳐서 EX라고도 씁니다. 기대값이죠. 기대값, 평균, 뮤, x바 모두 평균을 이야기하는데, EX는 expected value라고 통계적으로 부르는 그런 총명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뮤는 모집단의 모평균, x바는 표본의 평균, 표본평균. 그거 말고는 기호가 없죠. 고등학교에서는 모집단의 모평균을 m이라고도 씁니다. 민 그대로 써요. 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대표값이다. 자료들이 비대칭이거나 이상값, 극단값이 포함되어 있다면 값이 그 극단적인 값 때문에 엄청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때는 어떤 걸 쓰는 게 좋다? 중앙값을 쓰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중앙값. 나중에 중앙값은 바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평균하고 조합평균은 특수한 케이스에서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연도별 투자 수익률, 이거 비율이네요. 10%, 22%, 6%. 그러면 3년 동안의 수익이 10%, 22%, 6% 났다. 그럼 평균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평균이라는 단어를 딱 들은 순간 다 더해. 0.10 더하기 0.22 더하기 0.06 그리고 3으로 나눠 라고 이렇게 쓰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때 쓰는 게 비율이기 때문에 루트를 사용해서 0.10 곱하기 0.22 곱하기 0.06의 제곱근, 그리고 3개니까 세제곱근. 한 가지만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어떤 거를 제곱했어요? 그랬더니 4가 됐어요. 그러면 그 x를 뭐라 부른다? 4의 제곱근 x를, 그리고 2개가 나오죠.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럴 때 1은 근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걸 제곱해서 3이 됐어요. 그러면 x는 3의 제곱근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그때 x는 풀마 루트 3이 나오죠. 이 루트 3을 다른 말로 제곱근 3. 루트 3은 영어고 제곱근 3은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3을 제곱근 3이라고 읽는 거예요. 따라서 x는 뿔마 제곱근 3 이렇게 읽거나 x는 루트 3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를 세제곱해서 3이 됐어요. 그러면은 x는 3의 세제곱근. 그리고 x는 이제 3개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알파, 베타, 감마. 그런데 이 알파가 뭐다? 세제곱근 3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세제곱근 3, 제곱근 3, 세제곱근 3. 따라서 3 루트 3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3 루트 3은 3 곱하기 루트 3이에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럼요. 세제곱근 3. 간혹 세제곱근 루트 3이라고 읽는 분도 계세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다. 따라서 이렇게 읽으면 땡 위로 올라와서 세제곱근 0.10, 0.2, 0.06 이와 같이 변화율이나 비율에 대한 평균, 율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전체 안에 얼마이다라는 어떤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평균이란 이름이 있다고 해서 산수평균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율, 이럴 때 즉 비율의 대표값이다. 그러면은 조합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조합평균은 특수 케이스니까 시험에는 딱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내가 산에 올라갈 때는 이만큼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이만큼으로 내려왔다. 근데 값이 너무 크다.
이거는 산이라고 할 수 없고요. 자동차 운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좀 바꿔서 내가 어떤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을 이동할 때 A에서 B까지 갈 때는 80km/h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100km/h로 돌아왔다. 그러면 오고 가는 평균 얼마니? 인제 질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80 더하기 100을 2로 나누어서 계산하고 싶거든요. 역시 땡.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이미 비율이 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속도들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전체 속도가 아니라 전체 거리와 전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2배로 늘려서 거리를 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만큼 시간이 오고 갔는지 다 더한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속도를 평균화 시키는 거죠. 그걸 한 번에 정리해 놓은 게 주어진 값이 80이고 100이죠. 그러면은 80분의 1과 100분의 1로 수정을 한 다음에 8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을 다시 평균을 내요. 그리고 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분모에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80분의 1과 100분의 1에 대한 산술평균이고요. 그 산술평균 분의 1을 해야지 된다. 어떨 때만 조합평균이 시험에 나온다? 속도. 속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속도밖에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가중평균이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와요. 가중평균이라는 건 그냥 평균이에요. 평균인데 이 평균에 무게가 좀 실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게가 실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80점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90점이 2개, 100점이 1개. 이렇게 있으면 1번 80 더하기 80 더하기 80 더하기 90 더하기 90 더하기 100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총 몇 수로 나누면 돼요? 6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그런데 2번 80이 몇 개 있어? 3개 있었대. 90이 몇 개 있어? 2개 있었대. 그리고 100이 있었대. 그리고 전체 몇 개야? 6개래. 두 번째처럼 계산하는 게 가중평균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x1이 w1개, x2가 w2개, xn이 wn개 있고 w1, w2, wn 다 더한 게 분모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 나눠라. 충분히 이 가정이 가능하죠. 혹시 여러분들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두 집단의 검정이나 추정 같은 거 하게 됩니다. 그때 합동분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분산? 합동분산. 두 집단을 비교하는데 두 집단의 분산이 같더라 하고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할 수 있는 같은 분산을 만드는 거예요. 합동이란 단어가 그런 의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집단, A 집단에서 분산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고 B 집단에서 분산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얘네들을 합동으로 표현하는 분산을 구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 A 집단은 10개를 표본으로 뽑고 B 집단은 15개를 표본으로 뽑았다고 하면은 이 각각의 값들을 이용해서 10 빼기 1 곱하기 S1의 제곱 15 빼기 1 곱하기 S2의 제곱 그리고 나서 10 빼기 1 더하기 15 빼기 1 전체 개수로 나눠주는 거. 이렇게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 중에 가중평균이 꽤 많단 말이에요. 따라서 가중평균은 우선은 뭐 80점짜리가 3개고 90점짜리 하나고 100점짜리가 하나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계속 더 무게를 주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앙값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중앙값이라는 단어는 중위수, Q2, 50, 100분위 수, 중앙에 위치해 있다 이런 거잖아요. 중앙에라는 단어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5개가 있다. 그런데 5개의 중앙이 어디니? 그러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순서를 고려를 하시긴 해야 돼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5다. 여기가 20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중에서 15 여기 하나 있고 5 여기 하나 있고 10 여기 20 17 이렇게 5개가 있다라는 거 안에 가장 중앙은 15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이거 고려하는 거 아닙니다. 중앙은 말 그대로 그냥 일렬로 세운다. 얘들아 모여봐. 너희들 키순으로 서봐. 그럼 뭐 키가 작은 순으로부터 큰 순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여기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일률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림 이상해. 지워야 되겠어요. 그때 가장 중앙에 있다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중앙을 선택하는 방법은 역시 이제 예를 들어서 1번 먼저 순서대로 나열을 해라. 그러면은 숫자상은 그냥 50, 15, 17, 20이죠. 그 다음에 2번 앞에서 2개 그러면 뒤에서 2개 지워라. 그러면 15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 과정에서 6개다 그러면 역시 똑같아요. 5, 7, 10, 15, 17, 20 그리고 앞에서 2개 뒤에서 2개 근데 가운데 2개가 남았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10과 15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이제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중심에 있다라고 볼 때 더해서 2로 나눈다라는 거는 꼼꼼하게 다시 한번 핵심을 잡으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5다. 그러면 이들의 중심이 여기일 거 아니에요. 이만큼 반씩을 더하고 반씩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15에서 10을 뺀 다음에 2로 나눈 그래서 2분의 5 그래서 2.5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걸 통으로 계산한 게 10에서 15를 더해서 2로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앙값 문제 뒤에 가서 다시 풀어봅시다. 우선은 중앙값은 지금처럼 앞에서 치고 뒤에서 쳐라. 그리고 가운데 모여있는 값을 선택해라. 이렇게 갈게요. 최빈값은 최빈수라고도 하고요. 모두 주어진 값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값이죠. 빈도가 높다. 빈도라는 게 뭐예요? 개수죠, 개수. 그래서 개수가 높은 값. 보통은 연속형에서는 쓸 수가 없고요. 참여자 중에서 뭐 10대가 몇 명이냐? 그러면 10대가 전체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범주형이 됐습니다. 지금 1, 3, 6, 6, 6, 7, 7, 12, 12, 12, 17 이렇게 자료가 주어지면 제일 먼저 누구나 평균을 좀 구해보려고 해요. 이때 평균은 산수 평균이죠. 1부터 17까지 다 더한 다음에 전체 개수로 나눈다. 이렇게 2번은 중앙값을 구해보려고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7이네.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그냥 가세요. 세 번째가 최빈 값을 구하는 거예요. 최빈 값은 내가 눈으로 확인해도 6이 몇 개? 3개? 12가 3개? 그러면 6과 12가 모두 최빈 값입니다. 이제 이렇게 각각을 다 하나하나씩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주어진 자료가 1, 3, 5, 7, 8, 10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최빈값은 있다 없다? 없다. 최빈값은 없다가 답이에요. 시험에서 고민을 하게 하는 문제가 4분위 수하고 4분위 범위, 그다음에 상자 그림인데요. 그래도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상자 그림을 사회에서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게 상자 그림이에요. 상자 그림의 정의 자체가 25%라는 것 때문에 제가 25%를 등위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25%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이 보통 시작점 25%부터 끝점 25%이 사이에 있는 값들을 많이 선호한다.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그림을 그려 놓은 거죠. 그리고 그때 각각의 선에 있는 값, 기준이 되는 값, 이 값들을 Q1, Q3라고 하고 그 기준이 되는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5고 여기가 10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5에서 10 사이에 있는 값들을 많이 선택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들의 차 10 빼기 5
IQR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인터쿼타일 레인지 10 빼기 5 계산 5죠. IQR이 사실은 통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근데 그 값 자체의 의미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는 게 좀 핵심이고요. 상자 그림은 지금처럼 75% 위치의 수 Q3, 25% 위치의 수 Q1, 그리고 이들의 차이 IQR 이렇게 이거 이용하려는 건데 그 더불어서 최소값도 있고 최대값도 있다.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IQR을 구할 때는 위치의 수기 때문에 중앙값이 대표값입니다. 따라서 4분의 수, 쿼타일, 4분의 수의 대표값은 중앙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을 표시는 해요. 아,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한다? 평균은 여기고 중앙값은 여기니까 값이 다르구나. 아, 근데 교수님, 여기고 여기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쪽에 있는 선에 맞는 값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하자. 그런데 중앙값은 48일 수 있잖아요. Q1이 35, Q3가 60 이렇게. 최소값이 15, 15? 15 괜찮죠? 25보다 크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은 85 이렇게 있으면 지금처럼 값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라인 안에 그림만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왼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표시 안에 이제 숫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숫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 세 가지 조건 아니지 5가지 조건이지 최소값 25%, 50%, 75% 최대값 이 5개의 값을 담고 있는 그림이 뭐냐? 상자 그림. 수염이라는 이름도 있던데요. 수염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돼. 이거 수염이에요. 수염. 스큐. 그러니까 상자만 그리기엔 조금 연결성이 부족해서 수염을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상자 그림이라는 단어가 보통이지만 상자 수염 그림 이것도 많이 쓰고 수염 하나 있고 없고 중요한 건 아니죠. 왼쪽에 보면은 상자 그림은 5개의 요소를 담고 있다. 최소값, 제1사분위수, 중앙값, 제3사분위수, 최대값. 그리고 이 5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상자 그림이라고 한다. 상자 그림을 사용할 때 또 다른 그 목표가 이 극단값을 확인해서 제거하는 겁니다. 극단값이라는 게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연장선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최대값이 있는데 최대값보다 더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상자 그림에서 이제 그들 나름대로 최대값을 어디까지로 가는 것이 좋겠냐, 최소값을 어디까지로 가는 것이 좋겠냐라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한 범위가 이 범위예요. 이 노란색 범위. 뭔데요? 그러니까 75% 위쪽으로 모두를 다 합쳐서 최대값이라고 얘기하기는 위험하지 않냐. 그러면 최대값을 어디까지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IQR을 구하잖아요. 그 IQR의 1.5배. 지금 현재는 제가 아까 그래서 IQR을 그리면서 얘가 15, 85라고 얘기한 거예요. 60에서 35를 빼니까 25잖아요. 그럼 25의 1.5배. 그럼 25 더하기 7.5. 하여튼 그만큼 범위를 먼저 선정을 해요. 이건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났다? 그러면은 당신은 이상값이요. 이제 이렇게 한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상위 경계라고 이제 우리가 먼저 펜스를 쳐 놓는 거죠. 펜스를. 그러면서 Q3에서 1.5 IQR 위쪽으로 먼저 펜스를 써 놓은 다음에 그걸 벗어나면 극단값이야 하고 딱 제거를 하고 그 안에서 최대가 되는 값을 너를 최대값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최소가 되는 너를 최소값이라고 할 때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사분위 수, 사분위 범위, 상자 그림 한 번에 이해하셔야지 이후에 문제 풀 때도 쉬우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문제가 하나 있네요. 다음 통계량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분산, 최빈값, 평균, 중앙값. 이거 대표값이잖아, 모두. 대표값이고 분산만 산포도. 산포도. 따라서 단어가 너무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어진 어떤 분포가 있을 때 이 분포를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 정보가 필요한데 하나는 대표값이다. 대표값. 또 하나는 대표값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를 구하는 여러 가지 가평 전체 단어를 산포도라고 한다. 그 산포도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가 있는 거죠. 대표값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균, 중앙값 이런 게 있는 거죠. 최중평, 최빈값, 중앙값, 평균. 대표값, 산포도. 먼저 이렇게 이름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고 그 다음에 하위로 들어가서 선택한다. 두 번째는 산포의 측도, 산포도입니다. 다른 말로 분산도라고도 한다. 이건 dispersion이라는 건 흩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기준으로 흩어졌느냐라는 거죠. 자료의 대표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어요. 근데 대표값 자체가 세 가지잖아요. 최, 중, 평. 최중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다라고 할 때 쓰는 게 분산하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중앙값으로부터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앞에서 봤던 그렇죠. 4분위수. Q1, Q2, Q3. 최빈값은 흩어져 있는 거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그냥 도수만 가장 많은 거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흩어져 있는 거를 나타내는 도구로는 분산, 표준 편차, 그다음에 4분위 범위 IQR, 그다음에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변동계수죠. 변동계수는 변이계수라고도 이제 불러요. 이제는 아니고 원래부터 불렀어요. 변이계수. CV라고 하죠. CV, Coefficient Variance. 범위도 많이 써요. 우선 산포도의 이와 같은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이 보통으로 제공이 될 때는 표준 편차를 쓰는구나. 그런데 중앙값을 대표값을 쓰면 4분위 범위를 쓰는구나. 그 다음에 두 집단을 비교하는데 산포의 입장에서 비교할 때 CV를 쓰는구나. 이제 이렇게 하나씩 구별합니다. 이 중에 범위는요, 가장 큰 관측값을 가장 작은 관측값을 구하라라는 거고 영어로 range라고 하는데요. 뒤에 가서 문제 풀면서 보면 되겠네요. 오른쪽에 보니까 4번에 분산 표준 편차. 교수님, 왜 2번에서 4번으로 가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재에는 3번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만 선별한 거죠. 여러분들도 교재에서 뭐가 중요하냐 잘 모르겠다. 그럼 제 흐름에 따라서 교재에 표시를 하시면서 수업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교재 따로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자료도 따로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범위는 5에서 9까지의 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9-5 얘를 범위라고 한다. 이제 이런 거고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평균을 기준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라고 했죠. 5, 6, 7, 8, 9의 평균은 당연히 7이겠죠. 그러면 이 7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 떨어져 있다. 마이너스 2 떨어졌다. 1 떨어져 있다. 2 떨어져 있다. 저는 지금 분산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지금과 같이 평균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단어를 편차라고 그래요. 편차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다 합해요. 그럼 항상 0이죠. 편차의 합이 0이면 뭔가 합을 이용하는 상황에서는 수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선택한 게 뭐다? 이 편차를 제곱해라. 제곱을 하면은 우선 0은 면했으니까 그리고 다 더해라. 그리고 나서 계산하는 것이 그들의 이것도 0도 있습니다. 7에서 7을 빼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0의 제곱이 있는데 빠진 거고요. 총 5개를 계산한 거라 5로 나누자. 이제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옮긴 게 분산이에요. 분산은 자료에서 평균의 제곱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는 건데 자료의
평균 자료에서 평균을 뺀 이 값을 편차라고 한다. 편차 제곱의 총합. 그리고 지금 원래의 자료의 입장에서는 제곱을 한 거니까 돌려줘요라는 거죠. 그래서 돌려준 결과 분산.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죠. 제곱근 분산. 제곱근이라는 단어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0을 제곱근으로 표현하면 0이죠. 이거는 어떤 거를 제곱해서 0이 됐다? 값은 0밖에 없어. 이 해석이고요. 두 번째, 보통은 3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양의 제곱근이라고 그래요. 양의 제곱근. 당연히 이 안에 마이너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음의 제곱근. 그런데 표준 편차는 무조건 양수거든요. 그래서 이 편차니까, 표준적인 편차니까 음수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값을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 0이다 또는 양의 제곱근이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표준 편차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표준 편차는 양수다. 이 말은 사실 틀린 거예요. 0 이상이다. 이렇게. 또는 0보다 작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여야 해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음수는 나올 수 없고 0 이상이다. 또는 음의 제곱근, 음수는 안 된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온 문제들의 보기를 보면 수학적으로 해석할 때 불편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참고로 저는 통계를 가르치지만 전공이 수학이고 또 교육학 박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을 했기 때문에 특히 수학 교육과 관련해서 좀 불편한 게 있으면은 제가 자꾸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도 보통으로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변동계수입니다. 변동계수 시험이 잘 나오죠. 이게 제가 수학을 공부하는 중에는 변동계수를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조사 공부하면서 변동계수를 들어봤거든요. 변동계수는 변이계수라고도 하는데 뭐 할 때 쓰느냐 그러면 어떤 값들의 편차가 아니라 표준편차. 그러니까 표준편차를 보는데 표준편차만 보면은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게 힘들어요. 어떤 집단 안에서 그들의 편차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게 표준편차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건데 편차를 비교하다 보니까 값으로는 비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키하고 몸무게. 키의 편차가 6cm고 몸무게의 편차가 10kg이다. 그럼 벌써 단위도 다르고 숫자도 조금 이렇게 사용이 다르잖아요. 키는 100단이고 몸무게는 10단인데 그거에 비해서 키가 6cm고 몸무게가 10kg이면 상당히 의미가 다르거든요. 이러한 비교를 해야 될 때 평균으로 그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표준 편차를 보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인데 평균으로 나눠서 그 편차를 조금 표준화를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화. 비교를 할 때 표준화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니까 어떤 단어요? 표준화. 표준화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면서 그냥 한 번씩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하튼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변동계수 CV는 얼마냐? 그러면은 4를 보고 싶은 건데 표준화에서 40으로 나눈 거다. 0.1이다. 이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3포의 척도가 아닌 것은 3포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를 생각하라고요? 퍼져 있다. 퍼짐률. 퍼져 있는 것. 그러면 어떻게 퍼져 있냐? 분산, 표준 편차, 4분의 범위, 중위수. 중위수는 대표값이죠. 그래서 3번. 간단하게 대표값이 아닌 것은 3포가 아닌 것은. 저는 이 척도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데요. 척도요. 처음 들어보죠. 이게 사회조사에서도 척도, 척도 이런 단어가 자주 나와서 수학에서는 명제, 개념, 성질, 원리, 렘마, 시어렘, 엑시움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척도, 척도. 척도라는 단어하고 좀 비교를 하시나요? 척도요? 이쪽으로 와서. 제가 알고 있는 척도는 혹시 뭐 명서등비 이런 건가요? 그렇지, 그렇지. 명서등비지.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명서 등비. 이거는 측정을 하는 도구예요. 측정 도구. 남녀, 그러니까 성별을 측정할 때는 남자, 여자 이렇게 측정하겠다. 키를 측정할 때는 센티미터로 쓰겠다. 근데 센티미터가 없다라는 걸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되기 때문에 비율 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 척도를 가지고 우리는 측정을 하죠. measure 하죠. 그 측정을 할 때 쓰겠다 또는 측정을 하는 어떤 방법. 이게 척도예요. 측정을 하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를 가지고 내가 대표값으로 측정을 할 건데 그러면 평균을 가지고 측정을 할래. 그 다음에 이 값들이 퍼짐률은 어떤 걸 가지고 측정을 할 건데 분산을 가지고 측정을 할래. 분선을 가지고 측정한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를 이용하겠다는 뜻이죠. 분산 자체는 비교를 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따라서 분산을 계산해요. 그러면 표준 편차 구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분산만도 비교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A 집단의 분산이 10이고 B 집단이 12야. 그러면은 12가 더 크죠. 루트 10하고 루트 12를 비교해도 당연히 12가 더 크겠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분산만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죠. 측도, 척도 한번 단어를 구별해 보시고요. 척도 하면은 측정하는 거니까 스케일이라고 얘기하고요. 척도가 스케일이군요. 스케일. 그 다음에 척도는 measurement. 그래서 스케일과 measurement의 차이점 이런 것도 우리 김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 파트에서 비대칭도가 나오는데 비대칭도의 핵심 뭡니까? 바로 체중평이죠. 체중평이 뭐냐? 지금 보니까 외도, skewness, 외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사실은 기울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봉우리 쪽을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죠. 기울어져 있는 게 없다.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기울어져 있다. 그런데 기울어져 있다라는 또 다른 해석은 꼬리가 어느 쪽으로 퍼져 있느냐. 꼬리의 퍼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꼬리가 어느 쪽으로 연장되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럴 때 좌우 대칭형인 기울어져 있지 않은 것은 꼬리가 좌우 대칭이니까 좌우 대칭이다. 그런데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 꼬리가 오른쪽으로 퍼져 있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 꼬리가 왼쪽으로 퍼져 있다. 이제 꼬리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꼬리가 오른쪽으로 우 꼬리 곡선. 그러면 꼬리가 왼쪽으로 그러면 좌 꼬리 곡선 이렇게 이름도 있어요. 우꼬리 곡선은 평균이 제일 크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적 편포. 좌꼬리 곡선은 평균이 제일 작기 때문에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부적 편포. 이게 꼬리의 입장에서 오른손, 여러분들 오른손 많이 쓰시죠? 플러스. 오른손 쪽으로 간다. 그래서 오른손을 들어서 플러스. 그다음에 부적은 왼손. 뭐 수직선에서 그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0을 기준으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이제 그런 해석으로 수학자들이 값을 정했다. 이 통계나 수학은요, 여러분들은 결국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수학자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사용이 잘 되도록 만든 겁니다. 이 정적 편포나 부적 편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도 그런 의도에서 우리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그들이 만든 거예요. 평균을 기준으로. 그럴 때 가장 앞에 있는 건 평균하고 다른 값들이 같으니까 외도는 0이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우꼬리 곡선 정적 편포는 평균이 제일 크니까 큰 값과 나머지 값을
비교한 결과 외도는 양수고, 그 다음에 부적 편포 좌꼬리 곡선은 평균이 제일 작으니까 외도는 음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이 어떠냐라는 거는 편차의 세제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들까지는 다 필요 없고, 시험에는 피어슨의 비대칭도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사조사를 공부하면서 피어슨의 비대칭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어떤 거냐, 값을 보면 나는 그래프 안에서 세 개의 값이 보인다. 하나는 평균, 하나는 최빈값, 또 하나는 중앙값. 그리고 그림을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그림을 통해서 보건데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들 사이에 최종평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요? 표시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표시해 볼게요. 최, 중, 평. 이제 보이시죠? 최, 중, 평. 뭐를 말하는 건데요? 이 최종평은요, 결국 그래프를 볼 때 봉우리가 높다는 건 최빈값이 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중앙값과 평균이 꼬리 쪽으로 따라간다. 최빈값이 가장 봉우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값과 평균이 꼬리 쪽으로 따라간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요, 중앙값이 항상 중간에 있어야 돼요. 최빈값을 기준으로 중평이 따라간다. 최빈값을 기준으로 중평이 따라간다. 최중평, 최중평, 최중평. 만약에 제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야, 최중평 좀 찾아와. 그러면 가장 높은 곳이 최빈값이니까 최빈값으로 꼬리 쪽으로 중평이 생기겠네. 이렇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냥 이제 조사를 하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사라는 거를 들어가면요, 100개를 조사했다, 200개를 조사했다. 그럼 결국은 모집단을 조사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현실 안에서 몇 개를 조사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중앙값과 평균이 또는 최빈값과 막 좀 틀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자료를 많이 모으고 많이 모으면 결국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꼬리 때문에라도 평균이 오른쪽으로 더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극단적인 값을 꼬리가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최중평, 최중평. 아셨죠? 최중평, 최중평. 내 친구는 최중평, 최중평. 네. 피어슨의 비대칭도는 평균을 기준으로 얘가 중평이가 가까울 거잖아요. 중평 이렇게 가니까. 그럼 중앙값하고는 비교를 하면은 조금 더 커야 되고, 최빈값하고 비교하면은 그냥 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값이 더 가깝잖아요.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 최빈값이 있고 중앙값이 좀 가깝고 평균이 좀 멀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그럴 때 평균에서 최빈값을 빼는 거랑 평균에서 중앙값을 빼는 거랑 비교를 하면 한 3배 정도 이렇게 값으로 간다. 그러니까 아마 평균에서 중앙값이 더 가까울 거예요. 위에 그래프도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제가 아주 그래프를 잘 그려놨거든요. 봐요. 이 범위 1배, 그 다음에 3배. 느껴지세요? 1배, 3배. 그래프가 또 그런 의도가 있구나. 함부로 그리기에는. 여하튼 중요한 거는 이 피어슨이라는 대대대 수학자께서 외도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보통은 스큐니스라서 SK라고도 쓰는데 피어슨은 자기 이름을 따서 P라고 썼어요. P는 평균에서 최빈값을 뺀 값을 표준편차로 나누거나 평균에서 중앙값을 뺀 값의 3배를 한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누면 비슷하게 나온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 식으로부터 얘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식이 결국은 분모에 있는 표준편차만 제거하면 위에 있는 분자끼리 x바에서 최빈값을 뺀 것과 x바에서 중앙값을 뺀 것의 3배 한 것이 유사하다.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연결 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틀린 거네?
성실하게 바꾼다면 평균 옆에 중앙값이 조금 더 가까이 있어야 되고 1배, 2배, 3배. 네.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 그중에서 외도까지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첨도인데요. 첨도는 뾰족하다라는 단어로 해석을 많이 해서 뾰족하냐라는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꼬리 부분입니다. 꼬리가 얼마나 두꺼우냐. 꼬리 부분이 얇다 그러면 첨도가 작다. 여기에 3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표준 정규분포의 그 그림을 기준으로 이제 다른 분포들을 비교하게 되는데 첨도를 3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3이다라는 건 표준 정규분포의 첨도는 3이다. 얼마라고요? 3. 얼마라고요? 3. 3이요, 3. 그럼 위에 외도는요? 외도 제가 설명 안 한 것 같아. 외도? 0. 그래, 0, 0, 0. 표준 정규분포든 아니든 좌우 대칭형이면 무조건 0. 좌우 대칭형이면 0. 아셨죠? 따라서 정규분포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도는 0이다. 그리고 첨도는 3이다. 0, 3, 0, 3. 네. 좌우 대칭형이냐라는 외도는 0. 그 다음에 뾰족하냐라는 거는 첨도는 3, 0, 3. 언제? 표준 정규분포 또는 정규분포란 단어가 들어가면 다 0, 3이에요. 0, 3. 스큐니스, 컬터 6. 0, 3, 0, 3. 그러면 이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다른 값들을 비교하는데 T분포 들어보셨어요? T분포는 정규분포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가운데가 되게 뾰족하고요. 꼬리 부분은 살짝 두꺼워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표준 정규분포로 수렴해가는 그런 분포인데 그건 나중에 보고 T분포의 특징은 꼬리가 정규분포보다 두껍다. 첨도가 3보다 크다. 이게 핵심이에요. T분포는 자유도라는 게 있죠. 10개를 만약에 표본으로 뽑았다. 그러면 자유도는 9죠. 개수가 20개다. 그럼 자유도는 19이죠. 자유도를 보면은 개수가 보이고요. 자유도가 커지면 개수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T분포의 가장 핵심은요. 30개 이상으로 자료가 많아지면 정규분포 값으로 수렴한다. 위에 설명은 자유도가 n-1 무한대로 접근할수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30개 이상, 30개보다 초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규분포처럼 좌우 대칭형이 좀 예쁘게 되면서 외도도 0이 되고 첨도도 3이 되는 그런 꼴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가 얇아지고 첨도도 3으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첨도의 정의 자체는 중심이 얼마나 뾰족한 거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해석은 꼬리 부분으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중심이 뾰족하냐 아니냐. 그 다음에 꼬리가 두껍냐 두껍지 않느냐. 문제 좀 봅시다. A분포하고 B분포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분포가 여기가 최네요. 최. 그러면 오른쪽으로 중평이가 따라오겠죠. 당연히 B는 최중평이 똑같아요. 이제 이들 안에서 네 가지를 해석해 봐야 된다는 거죠. 1번 A의 분산은 B의 분산보다 크다. 분산은 흩어짐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다. 뭔가 하여튼 얘네들이 이렇게 멀리 있어. 그러면 크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림으로 본다면 A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쭉 흩어져서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죠. 그런데 B는 그림상 여기에서 다 흩어져도 여기까지 갔죠. 그러니까 범위라는 입장에서도 A가 B보다 분산이 크다라는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의 외도는 외도란 단어 들으면 기울어져 있느냐 또는 꼬리가 어느 쪽으로 좀 길게 늘어져 있느냐 이런 거죠. A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이렇게 꼬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정적 편포고요. 그러면은 정적이란 단어가 평균이 길어진다. 꼬리 쪽으로 얘네들이. 그러니까 양의 값을 갖는다. 맞죠? B는 좌우 대칭형인데? 좌우 대칭형이면 외도는 0이에요. 중앙값 평균 차이 자체가 평균에서 중앙값을 빼도 0이고 평균에서 최빈값을 빼도 0인데 뭐 계산할 게 있겠어요? 음의 값을 갖는다? 땡.
A의 최빈값은 B의 최근보다 작다. 최빈값은 봉우리 값을 얘기하는 거죠. A는 봉우리가 여기고 B는 여기고. 그럴 때 값이라는 거는 밑에 깔리는 이게 값입니다. 이제 주어지겠죠. 예를 들어 키다. 그러면은 이쪽이 150이다. 여기가 16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160에 많은 선택자들이 있었다. 150에 많은 선택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최빈값이 되는 거죠. A의 최빈값은 B의 최빈값보다 작다. 문제 4가지 잘 해석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내용을 한번 쭉 보고 나니까 훨씬 문제 풀기가 쉬워지셨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